자, 페이지 150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해요. 얘네들도 화학을 얼마나 선행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원자핵이 가운데 있었어.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뭐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뭐 껍질이란 단어 쓰지 않지만 이걸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니네들 이거 알고 있어요. 1번 껍질,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몇 개 차니? 2개요. 2번 껍질엔 전자가 몇 개 차니? 8개요. 그래서 그 전자가 몇 개가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정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자는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런 곳에 전자가 있어요.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잘 봐. 첫 번째 원자핵의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마리가 차고요. 두 번째 껍질부터 8개씩 이렇게 찰 수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8개씩 차는 것만 배워요. 그러니 1번 껍질에만 2개, 나머지엔 8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자, 그렇다면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는 얘를 뭐라 그래? 원자가 전자라 그래요. 다시요. 전자 껍질의 맨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다른 말로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 원자가 한 개가 있대. 그러면 원자핵이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됐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차고,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이렇게 차고, 세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전자가 차겠지, 그지? 그럼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이니까 원자가 전자는 누구야? 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겠니? 됐어? 원자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여기에 달라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럼 얘도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차지 않겠니? 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잘 보세요. 얘랑 되게 가까워지면 이 전자 껍질이 겹치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이해됐어요?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얘는 전자가 없어진 상태가 되고 얘는 전자가 많아진 상태가 되죠. 그럼 안 돼요. 되니? 그래서 이 원자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얘도 첫 번째 껍질이고 얘도 첫 번째 껍질이죠. 이 첫 번째 껍질을 겹치지 않게 살짝 띄어놔요. 살짝 띄어놔요. 그래서 이 하얀색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노란색 껍데기는 겹치지 않게 살짝 띄어놔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얀색 전자는 하얀 껍데기만 계속 지나다닐 수 있지. 노란 껍데기는 노란 전자는 노란 껍데기로만 계속 지나다닐 수 있죠. 두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 전자 껍데기가 서로 겹치지 않고 살짝 띄어나요. 됐어요? 그래서 원자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하얀 껍데기를 그려볼게. 전자 껍질을 좀 크게 그리면 원자가 한 개 있으면 껍데기 하나요. 원자 노란 애가 다시 생겼으니까 겹치지 않게 또 하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마찬가지 2번 껍질도 하나가 있으면 겹치지 않게 노란 껍질을 이렇게. 됐죠? 이 전자가 위치하는 껍데기를 겹치지 않게 이렇게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빨간 원자를 또 갖고 와서 3개가 총 돼버린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겹치지 않게 1번 껍질을, 겹치지 않게 2번 껍질을, 겹치지 않게 3번 껍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각각 해당하는 길에 각각 해당하는 전자가 지나가면서 서로 겹치지 않죠. 됐니? 고체가 되면 원자가 엄청 많이 모여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원자가 수없이 많이 겹치서 이렇게 쌓이면 전자 껍질도 그거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쌓이겠죠. 이해됐나요? 해당하는 개수만큼 쌓여요. 얘네들은 겹치지 않고 약간의 차이를 두고 서로 전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얘도 마찬가지. 겹치지 않고 서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죠. 겹치지 않고 서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지. 되니? 이 모양이 우리 눈에 원자가 엄청 많으면 마치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띠 모양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원자 1개 있으면 껍질은 하나. 원자 2개 있으면 껍질은 둘. 원자가 졸라 많으면 졸라. 여기까지 있어요? 원자가 되게 많은 고체 상태가 되면 이 전자 껍질이 마치 두꺼운 띠 모양으로 보인다고. 이해됐나요? 그 띠 모양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 띠에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지, 그치?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요. 이걸 화학에 나오는 단어예요. 잘 봐. 원자의 핵에 가장 가까운 1번 껍질이 얘죠. 2번 껍질이 얘고요. 3번 껍질이 얘예요. 그러면 1번 껍질에 전자 있는 거 맞지? 2번 껍질에 전자 있는 거 맞지? 3번 껍질에 전자 있는 거 맞지? 그럼 D에는 전자가 있죠. 됐어요? 다시요. D에는 전자가 존재해요. 그럼 여기 중간에는 전자가 지나가는 껍질이 없지. 여기 사이사이는 뭐라고 하냐면 D 틈이라 그래요. D와 D 사이의 틈 또는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요. D 틈, D 간격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니? 아니요. 됐어요? 공식 없다 그랬어.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원자가 하나면 선은 한 가닥씩, 2개면 2가닥씩, 수십 개면 수십 가닥씩. 그게 우리 눈에 띠처럼 보여서 얘 이름은 전부 다 띠. 됐니? 그럼 띠와 띠 사이의 빈 공간은 띠틈 띠간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자가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마지막 하나, 요건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원자핵이 있었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에요. 여기 전자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랬지? 여기 사람을 한 마리 세워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원자핵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얘가 제일 높이 있는 거 맞지?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얘가 제일 크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얘가 제일 크지? 높이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옛날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걸 위치 에너지라 그래요.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었어. 지금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단어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A, B, C 중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제일 큰 거죠. 이해됐나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커요. 화학은 물리랑 배우는 내용이 이 단어는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화학과 물리는 완전 다른 과목이어서 화학자와 물리학자가 내용은 똑같은 걸 배우지만 다른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에너지라는 단어를 물리에서 쓰면 화학에서는 엔탈피라는 단어를 써요. 좀 그지 같아요. 하여튼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위치 에너지 그러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물리가 좀 더 확실하니까.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써요. 다시 화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준위는 무슨 말이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봐.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전자가 각각 있는데 에너지 준위는 누가 큰 거야?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커요. 여기까지 됐나요? 단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에너지 준위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대변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 에너지 준위는 맨 바깥쪽에 있는 애가 제일 크겠죠. 됐지? 그래서 이 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표시된 띠, 그래서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 이름이 에너지 띠예요. 됐니? 이해됐어요? 에너지 띠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전자 껍질이 겹치지 않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띠 모양을 에너지 띠라고 합니다. 됐죠? 이해됐니? 한 번만 더요. 원자핵이 있었어. 하나면 하나, 한 가닥. 두 개면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서로 겹치지 않아요. 원자핵이 여러 개면 띠도 여러 개씩. 그러면 에너지 띠에는 전자가 있니? 네. 띠 틈에는 전자가 있니? 아니요. 됐죠? 그리고 맨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원자가 전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띠 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띠를 원자가 전자가 있는 띠라고 해요. 됐니? 원자가 전자가 있는 띠. 화학 용어거든요. 물리랑 안 쓴다 그랬지. 그래서 생략. 좀 치사하지, 그지? 그래서 요 맨 바깥쪽 껍데기를 뭐라고 한다고? 원자가 띠라 그래요. 됐나요?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원자핵이 있었어. 하나, 둘, 셋. 됐지? 얘를 이렇게 그릴 건데 귀찮으니까 네모 박스로 그려요. 그러면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띠. 됐어요? 여기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 띠, 틈, 띠, 간격. 됐니? 그럼 에너지 띠 중에 맨 위에 있는 띠를 뭐라고 한다고? 다른 말로 원자가 띠라고 해요. 되셨나요?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라면 이 단어를 좀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됐지? 그럼 단어는 하나 설명했습니다. 다시요. 에너지 띠 중에 맨 바깥쪽에 있는 거 원자가 띠. 그리고 에너지 띠 사이사이 간격을 띠틈, 띠간격. 됐어요? 자, 그럼 결론. 에너지 띠에 전자 있니? 네. 원자값 띠에 전자 있니? 네. 띠 틈
띠틈에 전자 있니? 아니요. 여기까지 됐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모든 원자들을 합쳐서 덩어리 물질로 만들면 이 띠들이 원자핵을 둘러싸고 이렇게 간격으로 띠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플라스틱, 전기 통하니? 아니요. 이런 애들을 절연체라 그래요. 금속, 철, 구리, 전기 통하니? 네. 이런 애를 도체라 그래요. 그럼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서 도체와 절연체의 성질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애를 뭐라 그래? 네. 자, 질문이. 금속, 은, 도체예요. 전기가 통해요. 플라스틱 같은 애들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절연체라 그래요. 그럼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같은 애들을 반도체라 그래요. 질문이 이거예요. 왜 금속은 전기가 통할까요? 왜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니네들 설명 가능해요? 금속은 왜 전기가 통해요? 됐죠? 전기가 통하는 애를 금속이라고 하고 도체라고 해요. 누구나 다 알아요.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단 도체는 왜 전기가 통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오로지 이과생만 배우는 거야. 과학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그 원리가 왜 그런지를 배우는 게 과학이에요. 다 아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아는 게 이과생이 할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에너지띠에 전자 있어요. 원자값진 당연히 전자가 있어요. 띠 틈에는 전자가 없어요. 물질들은 다 요따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도체는 전류가 흐르고 절연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끝납니다. 요거만 이해해 주세요. 잘 봐! 전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사실대로 그리면 동그란 전자 껍질이라 그랬지. 동그란 전자 껍질이라 그랬지. 이게 겹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 전자들은 이 껍질 내를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지 않지. 전류는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딘가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걸 전류라 그래요. 흘러가야 돼. 전자가 이동해야 해요. 그때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띠라 그래요. 다시, 전도띠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의미해요. 그게 어떤 애는 원자가띠에 붙어 있어요. 어떤 애는 원자가띠랑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기가 쉽지. 그래서 요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오면 얘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여기에 전자가 이 위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지.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나갈 수 있는 전자가 없지. 그럼 우리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자, 오늘 머릿속에 하나 넣습니다. 잘 봐. 금속, 도체, 전류가 잘 흘러요. 왜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매우 가까워서
원자과 D의 전자가 전도 D로 이동하기가 매우 쉬우니까 왔다 갔다. 플라스틱, 고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요? 이제 왜요 됐죠. 원자과 D와 전류가 흐르는 의미가 있는 전도 D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할 수 있겠어? 자, 이제 왜요 한 줄을 했으니 니네들은 이과용 물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됐죠? 이걸 교재처럼 써놓고 교재를 읽는 건 되게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아는 단어, 쉬운 단어로 쫙 풀어놓은 후에 그걸 이해하고 난 후에 시험용 단어로 바꾸는 건 시험 전에 하시면 돼요. 됐나요?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행성의 질화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하잖아요. 항상 주계열성이 교과서대로 안 하죠. 그냥 재밌게 공부를 하는 거야. 개념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게. 됐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금속은 전류가 잘 흘러요. 왜요? 원자과 D의 전자가 전도 D로 가기가 쉬우니까요. 됐죠? 그걸 정리할 거예요. 책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요.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D. 에너지 준위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 전자들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구나.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가 크구나. 에너지 D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선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D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걸 에너지 D라고 하는구나. 됐죠? 읽어볼게요.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기체는 원자가 매우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체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는 동일한 에너지 준위 분포를 갖는다. 동일한 에너지 준위 분포를 갖는다가 무슨 뜻이야? 선이 한 가닥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 고체의 에너지 준위 있습니다.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고체 원자들 사이에는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인접한 원자들이 모두 전자 궤도에 영향을 주어 전자 궤도들이 겹쳐진다. 실제로 겹쳐지진 않아요. 겹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겹쳐진다는 포개지는 거고요. 겹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니?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화학에 가서 배우는 거니까 이건 화학 시험에 신경 쓰셔야 돼요. 물리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됐죠? 고체는 무슨 뜻? 뭐라고? 아, 원자가 매우 많구나. 그러면 에너지 D처럼 보이는구나. 됐니? 옆쪽에 한번 가볼까요? 허용된 D와 금지된 D. 아, 단어 되게 많죠, 그죠? 허용된 D. 전자는 원자 주위에 양자화된 궤도를 갖는다. 따라서 에너지 준위를 벗어나서 위치할 수 없다. 고체에서 전자는 에너지 D의 영역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D를 허용된 D라고 한다. 보세요. 단어 되게 많죠? 전자가 존재하는 D를 우리는 에너지 D라고 배웠죠? 그죠? 교과서마다 에너지 D라고 쓰는 데가 있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 전자가 들어가는 거를 허용해요. 그래서 허용된 D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D와 허용된 D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1번이요. 원자과 D 한번 볼까요? 전자가 에너지를 최소로 가지고 있는 절대온도 K, 몰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뭐라 그랬어? 에너지 D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 됐지? 어때? 느낌 좋죠? 그죠? 에너지 D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D. 원자과 전자가 있는 D. 원자과 D.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좀 그래요. 이때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상태. 보세요. 원자과 전자는 맨 바깥쪽 껍데기니까 에너지 준위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클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 원자과 D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D가 에너지 준위는 가장 크다. 됐어요?
전도띠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띠. 보세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띠. 그걸 전도띠라고 합니다. 띠의 종류 할 수 있겠니? 금지된 띠라는 애도 있어요. 금지된 띠. 인접된 허용된 띠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 있으며 전자들은 이곳에 존재할 수 없다. 보세요. 거길 띠틈이라 그래요. 띠틈 뭐라고? 금지된 띠. 진짜 단어들 웃기지, 그지? 이거 진짜 이런 단어들을 물리에서 통합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시험엔 내지 않아요. 전자가 위치하는지 없는지만 체크합니다. 띠틈, 금지된 띠. 전자가 있는 걸 금지해요. 전자 없어요. 되셨나요? 요거 조금 이따 살짝 정리할 겁니다. 됐지?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예요. 이쪽에다 써볼까요? 자, 에너지 띠. 에너지 띠는 반드시 고체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맨 바닥에 이거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셔도 됩니다. 원자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올라만겠지, 그지? 그게 하나의 띠처럼 보인다 그랬죠. 됐죠? 1번 껍질에 해당돼요. 그럼 2번 껍질도 또 하나의 껍데기가 마치 띠처럼 보이는 거지. 요 안에는 원자의 개수만큼 선이 존재해야 돼요. 됐죠? 많으니까 우리 눈에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거라. 마지막 하나만 그려볼까요? 요렇게. 됐죠? 자, 이름 쓸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얘네들은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띠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허용된 띠라고 해요. 우리는 에너지띠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됐지? 한 번만 더요. 여기 같은 애들은 뭐라고 한다고? 띠틈. 띠와 띠 사이의 간격. 그지? 또는 금지된 띠. 되니? 자, 그럼 통칭해서 한번 써볼까요? 에너지 띠. 전자 있어 없어? 네. 금지된 띠, 띠뜸, 띠간격. 전자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를 아예 표시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맨 위에 얘 이름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다 그랬죠. 요거 따로 부르는 말 원자가. 에너지 띠 중에 가장 높이 있는 띠를 원자가 띠라고 따로 이름을 불러요. 그럼 원자가 띠에도 당연히 전자는 존재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 원자가 띠의 바깥쪽에 또 다른 띠가 하나 있는데 얘 이름은 뭐라고? 전도띠. 띠 엄청 많지, 그치? 일단 단어를 이렇게 익숙하게 표시하는 단계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너지 띠, 원자가 띠. 전자 있으니까 다 허용된 띠. 띠틈, 띠간격, 전자 없으니까 금지된 띠. 원자가 띠 바깥쪽에 있는 애를 전도띠. 됐죠?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동하지 못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물리학 용어가 많이 까다롭죠, 그죠? 그래도 이런 걸 찾아내는 과학자는 엄청나죠, 그죠? 미쳤어요, 과학자들. 평생 공부하고 실험하고 해서 원자까띠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궁금했겠니? 얘네들도 보세요. 금속은 전류가 흐른대요, 도체. 비금속은 전류가 안 흐른대요, 부도체, 절연체. 그냥 알고 살아가면, 그러다 죽으면 그게 뭐?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와, 되게 궁금하네. 왜 흐르지? 얘는 왜 안 흐르지? 아, 되게 궁금한데? 그리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이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고 평생을 바치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채. 너무 궁금하니까 미치도록 해서 알게 된 사람도 있겠지. 그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너무 기쁘지 않겠니? 나 같은 사람은 되게 나쁜 놈이니까 나만 알고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거예요. 나만 안다. 과학자는 그러면 안 되죠. 과학자의 첫 번째 덕목,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알게 된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이게 과학자거든요. 내가 알게 됐으면 야, 니네들도 궁금하지 않니? 니네들도 알게 해줄게. 그래서 쫙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원자값 뒤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올라가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우린 그걸 도체라고 한단다. 그때 그게 뭐? 그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생 스타일인 거예요. 와, 이거 졸라 신기한데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 와, 그럼 올라가려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얘가 되게 높은데 아예 절대로 못 올라가? 아니 근데 이걸 올리기만 하면 전류가 흐를 테니까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져주는 애들이 이과생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점점점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난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과학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와, 나한테 알려주는 게 되게 많구나. 고마워, 땡큐. 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니? 와, 졸라 짜증나, 멘트를. 그래. 하나씩 배워가세요. 됐나요? 자, 해볼게.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체,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절연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죠. 도체의 정의는 전류가 흘러요. 절연체의 정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반도체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흐르다 말아야 돼?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제 흐르고 언제 안 흐를까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조건에 따라서라고 그래요. 어떤 일정한 조건을 주면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합니다. 됐죠? 저 조건에 딱 맞춰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안 흐르게 하는 기계를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집어넣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자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저 반도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혁명을 일으킨 건 맞죠. 그치? 그래서 물리에서도 반도체를 아주 조금 다루는 거예요. 배워봐라. 이러면서. 반도체의 실제 원재료 이름은
SI 규소요. 영어로는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활용한 IT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전부 다 모인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컴퓨터도 핸드폰도 아이폰도 윈도우도 마우스도 모두 다 태어난 거예요. 얘의 활용 능력 때문이죠. 인간 대단하지, 그치?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아주 살짝 배우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것도 다 본 다음에 그냥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틀리는 단어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게. 그럼 여기에 원자핵, 원자핵, 원자핵이 각각 있겠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에너지띠. 두 번째, 에너지띠. 세 번째, 에너지띠. 됐죠? 물체마다 다 있어요. 에너지띠, 에너지띠. 전자가 있어요, 에너지띠. 자, 내가 에너지띠란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니? 자, 이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띠, 허용된 띠. 전자가 있으니까. 에너지띠, 허용된 띠. 전자가 있으니까. 에너지띠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 원자가 띠. 그럼 이 간격은 띠 틈. 여기까지 됐죠? 우리는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다고 보는데 얘는 도체예요. 얘는 반도체예요. 얘는 절연체예요. 특징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전자는 에너지띠에 존재할 수 있어요. 원자가띠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전자는 에너지띠에 존재할 수 있고요. 띠틈 띠간격엔 존재할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전자는 존재할 수 있어요. 띠틈 띠간격엔 존재할 수 없어요. 됐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짝 그려가면서도 꽤나 많이 복습할 수 있는 거 맞죠?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애를 다른 말로 원자가띠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애를 다른 말로 원자가띠라 그랬어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을 원자가띠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어디 위치해야 된다고? 전도띠요. 이해됐어요? 전자가 전도띠에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가야 하죠. 그러려면 전자가 잘 가는 애를 도체라고 하니까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어떻게 돼야 돼? 가까워야 해요. 되셨나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이렇게요. 절연체는 전도띠의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가기 어렵다. 왜? 띠틈 간격이 매우 넓으니까. 이게 너무 멀어서 얘가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마지막 하나요. 반도체는 어디 있을까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중간 정도에 있겠지, 그치? 됐니? 그러니 여기 있는 전자는 쉽게 올라가서 이동하기가 쉬운 거죠. 전류가 잘 흘러요. 여기 있는 전자는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지. 그러니 전류가 안 흘러요. 얘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니까 이 전자한테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면 올라갈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빼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어때? 매우 커요. 됐지? 한 번만요. 절연체 뭐라고?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매우 커요. 되니? 그럼 다시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매우 작아요. 얘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조금 작아요. 됐어요? 그래서 그 워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도체의 경우에는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붙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워딩을 쓰는 거냐면 도체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와 이 사이의 간격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워딩이에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좁아요. 무슨 뜻? 반도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매우 커요. 무슨 뜻? 절연체라는 뜻이고요. 도체는 뭐라고 표시한다고? 원자과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없어요 라고 표시해요. 됐니? 그게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뒤쪽 한번 넘겨보세요. 152페이지요. 네모 박스 쳐져 있죠. 이 네모 박스 별표 2개 쳐주시면 돼요. 이 네모 박스를 정확하게 익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원자과 띠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다.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띠 간격과 전자의 이동,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붙어 있거나 겹쳐 있고. 보세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거나 겹쳐 있고. 됐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옆쪽에 한번 볼까요? 절연체. 띠 간격이 매우 넓어. 됐죠? 반도체 한번 보세요. 전도띠와 원자과 띠 사이에 간격이 비교적 좁아서 보여? 이걸 보고 비교적 좁아요를 도체에다 써오는 애들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됐어? 안 돼. 비교적 좁아요는 반도체예요. 없어요가 도체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됐니? 얘들도 한번 써볼까요? 얘는 금속이죠. 금속.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은,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거 있어요. 금속이면 됩니다. 그치? 절연체에 뭐라고 써있니? 나무, 고무, 유리, 석영 보이세요? 절연체에 나무, 고무, 유리, 석영, 플라스틱 이런 거 있습니다. 반도체예요. 주소와 전화기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신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별돼요? 에너지띠, 전도띠, 원자과띠 이런 단어 구별되니? 자, 마지막 단어 한번 써볼게요. 이 단어 매우 중요하니까 밑줄을 꼭 세요. 거기 보면 에너지띠의 구조라고 해서 파란띠, 노란띠 있죠? 그 바로 아랫줄이요. 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과띠의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다. 여기다 밑줄을 주세요. 원자과띠의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다. 밑줄이요. 설명을 드릴게요. 절연체에는 띠 간격이 비교적 넓고 원자과띠의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 가득 채워져 밑줄 주세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 반도체 띠 간격이 비교적 좁고
원자값기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 보여요? 잘 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얘는 이렇게 듬성듬성 그리고요. 절연체는 전자를 여기다가 뒤지게 많이 그리셔야 돼요. 반도체, 절연체, 원자값기에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한국말을 통째로 익혀주세요. 다시, 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값기에 전자가 몇 개 없어요. 절연체나 반도체는 원자값기에 전자가 매우 많습니다. 됐니? 자, 요것도 이해하면 편해요. 잘 봐. 전자가 몇 개 없지? 그럼 전자가 몇 개 없으니까 나 전도띠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가면 되지, 그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전자가 졸라 많이 가득 차 있어. 근데 내가 전도띠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전자들을 해치면서 가야 되지. 가기가 어렵지. 이해되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전자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간격도 넓을 뿐더러 어려워.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전자들이 서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전도띠로 전자가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붙어 있으니까 쉽게 가기도 하고 막는 애가 없으니까 더 쉽게 갈 수 있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자값기에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어 듬성듬성 도체. 원자값기에 전자가 가득 차 있어 빽빽하게 전류가 안 흐르는 애들. 됐어요? 한국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런 그림 한 방이 훨씬 머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되니? 도체, 절연체, 반도체,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를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과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되니? 여기에 예전에 이 절연체에 플라스틱을 썼었어요. 플라스틱은 석유화합물이고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어서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에 전류가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태까지 전류는 금속만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럼 금속에 있는 전자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그리고 만지면 나도 전기가 흐를 수 있으니 플라스틱으로 감싼 거죠. 이해됐어요? 됐어? 그래서 전선이 무거워요. 그래서 전자제품이 무거워요.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 가볍죠. 만약에 전류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있다면 이 전선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이 핸드폰을 플라스틱으로 온통 다 만들 수 있고요. 모든 도선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지. 그럼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의 전자제품의 혁명이 오는 겁니다. 그럼 플라스틱에 전류가 흐르는 걸 만들면 세상이 또 바뀔 수 있죠.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있는 거야, 교직에. 왜? 플라스틱 중에 전기가 통하는 애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2005년인가? 2015년인가? 그걸 만든 사람이 노벨상을 가져갔어. 일본인이에요. 보셨나요?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 되게 많이 탄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단 한 명도 후보에 못 올랐는데. 그리고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후보에 오를 일본인이 23명이나 대기를 타고 있대요. 장난 아니지. 그 중에 가장 대단한 혁명 중에 하나예요. 전류가 흐르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이제 곧 나올 거야. 일본인이 노벨상을 받았다 그랬지. 그걸 만든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되게 웃기지. 이런 거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잡다한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한 직원이 있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이 훨씬 더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많아요. 후쿠시마가 터지기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이 최고여서 전 세계에서 일본을 벤치마킹 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을 때 일본 가서 배워와 그래서 한 직원을 일본으로 보냈어. 그래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각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에 배속이 됐어요. 그 중에 한 팀이 플라스틱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플라스틱을 만들고 싶어 했대요. 거기에 배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이다 보니 한국 사람이 배우러 왔잖아? 친절하겠니?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 잡일, 허드렛 일만 계속 시킨 거예요. 얘도 직급이 있는 굉장한 사람인데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시험도 계속 뭐 비커 닦아라, 시험관 닦아라 이런 것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가 한마디를 했대요. 저도 실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럼 실험이 이렇게 되니 이렇게 단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러면서 서로 해야 되잖아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해! 하고 싶으면 된 거야. 이 사람이 그걸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했어. 실패. 다시 해. 실패. 또 해. 실패. 계속 실패를 반복해요. 그래서 그 실패한 물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물들이. 그걸 버리려고 했는데 그걸 본 일본 과학자가 야, 너 다시 해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요. 실패. 한 번만 더 해봐. 얘를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몇 그램 넣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애가 나왔어. 실패. 그래? 얘들아, 조교야, 다 와. 이 사람이 실패했다는데 이거 한번 봐. 니네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한 과정을 하나씩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그 실패를 문제 삼아서 이 사람을 한국으로 추방해. 우리 연구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떠나.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올 때 조건이 실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그 실험, 그 매뉴얼 그대로 실험을 해서 실패작처럼 만든 애가 전류가 통하는 플라스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논문으로 발표해서 학회에서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인정받았으니 그거에 관련된 논문의 저자들과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지, 한국사. 저거 내가 했던 건데, 그거 실패였는데.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 제소했어요. 내가 한 거니까 내 거 아니야? 힉스가 예언해서 힉스 입자가 있다고 예언한 사람이 40년 뒤에 발견이 됐어도 얘한테 노벨상을 주는 게 노벨상 아니야? 그럼 내가 만들어서 처음 한 게 나니까 나 줘야지 라고 계속 제소를 했어. 노벨상 위원회에서 한 통의 메일이 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과학에 관심이 크지 않고 학문의 레벨이 높지 않은 한국 사람이 그걸 만들었을 리가 없다. 노벨상도 많이 받고 과학에 굉장한 레벨에 올라 있는
일본 사람이 만든 게 맞다. 그래서 패소합니다. 전 세계가 과학이라는 레벨로 나라를 판단할 때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엄청난 레벨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한 방에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예요. 브라질이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나라의 위치예요. 과학은 아직 많이 멀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차근차근 잘 배워주세요. 기계를 만드는 건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선 거 맞죠? 소니가 망해가고 삼성이 올라오고 LG가 전 세계를 잡아먹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원리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원리를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럼 이과생들이 과학 원리를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얘네 더 빠르겠죠. 그거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잘 먹고 살려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원리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그런 곳에 노력하는 게 우리나라 이과생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아주 잘 배워주세요. 물리라는 과목도, 화학이라는 과목도,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과목도 과학이라는 통칭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과목이에요. 그 원리를 차근차근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짜증나요, 재미없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씩 조금씩 흥미를 가져주는 것도 좋아요. 이과생은 그런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 배우고 나서 얘만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물리원이에요. 다음 시간에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